8월 14일 알고 뉴스 시작합니다. 촬영 시각은 13일 밤 10시입니다. 비트코인 녹아내리는 얼음 같다. 알고 오뉴스 5가지 핵심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스 1. 시장은 서프라이즈를 원한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3,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가격 흐름을 제가 30분 봉으로 봤습니다. 예, 보시면 CPI가 발표된 시점이 어제 밤에 발표가 됐으니까 한 요때쯤이었거든요. 요때 CPI 발표되고 나서요.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기다가요. 다시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직 6,4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CPI와는 별개로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갑자기 조금 좀 올라가서 거래가 되다가 이상하게 여기 9시 반, 9시 여기 언저리 때부터 빠지죠. 그러다가 기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9시 반 언저리부터 또 빠집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9시 반부터 이렇게 빠집니다. 물론 요때 이제 CPI 발표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다 손 치더라도 이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보니까 이 불티어리라고 하는 상당한 그 몇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 채널, X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티어리에서는 10시 제인 조작이 다시 돌아온 건가요? 라고 해서 지난해 10월, 11월쯤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제인 스트리트의 10am 슬램이라고 했거든요. 이 비트코인 가격 조작을 통해서 얘네가 뭔가 해먹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0am 슬램 10시만 되면은 얘네가 매도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훅훅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트비트 심장박동 그래프라고 해서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확 빠지고 그리고 가다가 올랐다가 확 빠지고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나 요 이더리움이나 10am 슬램이 다시 한번 나타나라고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비트, 이더 모두 급락했고요. 화요일에도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이게 다 급락을 했어요. 24시간 내 2억 달러 이상이 청산이 됐습니다. 이게 패턴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이게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또 10am 슬램이 나타난 건가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과는 별개로 어제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CPI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 보자면 전년비 3.4%, 근원 CPI는 2.5% 둔화됐어요. 뭐 3.4, 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 부합했냐가 중요하죠.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예상치 부합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가격은 오히려 하락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 연준의 대변인 티미라우스 이게 이제 파월 시절의 대변인이었는데 케빈 워시 체제로 오면서 조금 약간 영향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CPI가 발표되면서 예상치 부합했죠. 인상 압력이 완화됐다.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되긴 했지만 매파 목소리는 연준 내부에서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재 일부 인사들은 더 높은 금리를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른 인사들은 향후 데이터가 현재 전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이러한 매파 소수 진영에 합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인상 압력이 완화되긴 했는데 아까 여기 CPI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상치 부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비 3.4% 이 그냥 절대 수치가 높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 여전히 매파 목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I가 예상치 부합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뉴스 아니야? 실제로 보면 나스닥이나 다른 그 미국 S&P 500이나 상승했어요. 물론 이제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CF 벤치마크 리서치 총괄 게이브 셀비라는 분이 이 CPI 예상 부합만으로는 비트코인 상승 재료는 역부족이다. 뭐라고 하면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극단적 하락 위험은 크지 않겠지만 새로운 촉매가 되려면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부합만으로는 안 되고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은 뭐냐? 이달 말 잭슨홀 회의 있고요. 9월 4일 고용보고서, 9월 11월 물가 지표가 있고요. 9월에 이제 FOMC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PPI가 나왔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 0%, 상품 가격 하락했고요. 서비스 가격은 상승했어요. 전월 대비 보합이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올랐습니다. 6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어요. 그런데 PPI를 보니까 헤드라인이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근원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대요.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행인 건 PC 물가, 연준이 보는
보는 게 CPI가 아니라 PC잖아요. PC 물가에 반영되는 주요 항목들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 압력은 조금 완화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CM은 그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했고요. 시장은 12월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9월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에 50%를 웃돌았는데 지금은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CME 페드와치에서 금리 관련된 그 지표를 갖고 와 봤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엔 동결이 64%입니다. 거의 동결이 우세하고요. 사실 지난번만 해도 야, 9월에 올릴 것 같아. 이게 시장의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결이 우세합니다. 아울러서 10월 달에도 동결이 우세해졌습니다. 10월 달에 올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거든요. 그런데 CPI, PPI 나오고 나서 동결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동결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올리는 게 바로 12월입니다. 12월 한 차례 올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전에는 내년에 한 번 더 올려서 두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자면 일단 12월에 한 번 올리고 내년에는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 인상 압력은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려면 조금 더 확실한 금리 안 올릴 것 같아 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이 움직일 거니까요. 시장은 비트코인 현재 예상 부합만으로는 안 되고요. 서프라이즈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2. 비트코인 녹아내리는 얼음 같다라고 했고요. 제가 제목을 달 때 이게 쿼트를 달았죠. 이건 뭐야? 내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최근 리포트를 통해 밝힌 내역입니다. 비트코인이 현금 흐름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마치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과 같은 위치에 처했다라고 했어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유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데다 변동성마저 높은 비트코인이 거대한 매크로 악재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부채 대비 증시 시가총액 비중은 커요. 무위험 고금리를 제공하는 국채와 거대 자본이 쏠린 주식시장 사이에서 현금 흐름을 내지 못하는 위험 자산의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양측 모두에 밀리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채권에 비해서도 매력도가 떨어지고 주식에 비해서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멜팅 아이스 큐브 요거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인스쿨이라는 블로그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처음으로 2020년에 회사 자산으로 회사의 그러니까 보유 자산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클 셀러 2020년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난 손으로 찍어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 미 연준은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고요.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바로 이 시점에서 세일러가 이제 그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회사 금고 안에 쌓여있는 현금을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현금을 이렇게 표현했다.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 캐쉬가 멜팅 아이스 큐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안전하게 금고에 넣어둬도 인플레이션 앞에서 현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스트래터지의 회사 성격을 아예 그 비트코인 DAT 기업으로 바꾼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썼던 그 표현이 멜팅 아이스 큐브였는데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그때는 세일러는 현금을 멜팅 아이스 큐브라고 했는데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을 멜팅 아이스 큐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이 상품 담당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이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약세론을 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팀에서 나온 보고서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미국 30년물 국채 발행 금리가 2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억 달러,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금리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24%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물량이 급증했고요. 기업들의 AI 투자를 위한 차입이 확대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고금리 요구가 맞물리면서 장기물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장기금리 상승은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 국채 이자 비용이요. 이번 회계연도 1조 1,700억 달러. 이자 비용으로만 1조 1,700억 달러면 얼마? 우리 돈으로 하면 1,600조를 그냥 이자 비용으로만 지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년대에 비해서 15% 급증했고요. 25년부터 미국의 이자 비용 지출이 미국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제 재무부는 자금 조달 무게 중심을 단기채 중심으로 이제 돌리고 단기물로 줄이고 장기물은 조금 공급을 줄여서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기물 금리가 30년물 금리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갔다는 건 무위험이잖아요. 그런데 5.24%나 금리를 줘. 근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처럼 많이 오르느냐를 보자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유동성은 다 주식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제가 미국 그 대표 지수 세계 차트를 갖고 와봤거든요. 빨간색이 요 S&P 500, 이게 나스닥 100, 요게 다우 존스 30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씩 다르지만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에 많은 돈이 물려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갈 돈이 있겠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멜팅 아이스 큐브 같다라는 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보고서 내용이죠. 그런데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글래스 노드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요. 요걸 이제 해달의 투자 정보 공유라고 한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여기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글래스 노드의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립토 시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매도자는 없는데 매수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야 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그런 시장 인식과 같이 하는 보고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요. 첫 번째, 매도자가 없다. 손실 보는 물량이 매우 많아졌고 변동성이 죽었다면 매도 측 공급량도 크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즌 저점들에 비하면 최저는 아닌데 일단 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한 사람도 없어요. 매도 측 공급량도 없지만 매수 측 수요자도 없습니다. 크립토 현물 시장 거래량은 19년, 23년 수준만큼 매우 낮은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물 거래량 없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크립토 거래소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점점 더 크게 리스크를 감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하이퍼 리퀴드 선물 시장에서 활동하는 고래들이 최고점에서 공격적으로 숏 포지션을 늘린 것에 비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롱 포지션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물 거래량 대비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물은 매수 매도 다 없어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 포지션을 키우고 있다라고 해서 주기영 대표가 말한 것도 지금 시장의 상승세는 선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 4월 달에 선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비트가 8만 달러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왜? 현물 매수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선물 시장 중심으로 롱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년에 22년 이제 본격적인 바닥을 찍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가 오를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 바닥에서 비트 파이넥스 쪽에서 굉장한 선물 고래 매수가 롱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갔고 그때 들어왔던 롱 물량이 고점에서 많이 실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바닥을 다지면서 고래들이 대규모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어서 현재 시장을 보자면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횡보하고 있지만 고래들은 살금살금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로 볼 수 있다면 향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래스노드는 분석이 이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멜팅 아이스 큐브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스 3. 한국 국부펀드 서클 투자 가자라고 했고요. 이 국부펀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치자면 한국금융투자청인데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신규 투자했습니다. 자, 2분기 뭘 투자했는지 그 보고서가 이제 SEC에 공개가 됐죠. 그랬더니 KIC가 서클 6만 5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정도 됩니다. 코인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면 스트래터지, 코인베이스, 블록, 로빈후드, 라이어 플랫폼 중 이제 5곳인데요. 여기에 서클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서 2분기를 보니까요. 스트래터지, 코인베이스, 라이엇 보유 물량은 줄였고요. 블록과 로빈후드 물량은 늘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크립토 보유 변화를 보자면요. 이렇대요. 스트래터지는 151억에서 103억. 32% 감소, 코인베이스는 30% 감소, 블록은 58% 증가, 로빈후드 92% 증가,
라이엇 70% 증가, 그리고 총액으로 따지자면 27%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된 종목들 보자면 상대적으로 스트래터지나 코인베이스에 비해 가격 흐름이 괜찮았던 곳이에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비해서 이게 주식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밈코인 로빈후드 체인 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트럼프 계좌의 운용사로 이제 운용사다 그 증권사로 로빈후드가 선정이 됐잖아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량이 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게 총 한 2,390억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연 유의미한 물량이냐 좀 궁금해가지고 13F에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KIC고요. 얘네가 지금 KIC가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526억 달러. 60조 좀 되나요? 근데 그중에서 한 2,300억 정도를 크립토에 투자한 거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KIC가 참고로 가장 많이 투자한 건 엔비디아고요. 이 KIC의 투자 종목을 보자면 일단 이제 2분기에 뭘 샀냐라고 보자면 그 코어 S&P 500, 그리고 인텔, 스페이스X,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델을 샀고요. 판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등등을 팔았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그냥 시가총액 큰 거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S&P 500,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펀드입니다. 국민연금의 2분기 말 기준으로 운영 규모를 보자면요. 1,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조금 200조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이러니까 13F 공개 대상 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뭐 국장이나 다른 미국 국장이나 요거는 이제 아니면 대체자산이나 이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고요. 국민연금의 보유 상황을 보니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냥 시가총액 순서 비스무리하게 그냥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여기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많이 산 게 마이크론, AMD,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스페이스X, 그다음에 시게이트 약간 반도체 중심의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그 판 거를 보자면 엔비디아, 하니웰, 세일즈포스, 페덱스, 우버 뭐 파는 거는 약간 좀 들쭉날쭉하고 역시나 2분기에 이 국민연금에 마이크론을 많이 샀는데 마이크론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국민연금 좀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요거 말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러면 크립토 관련된 건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요.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로빈후드였고요. 로빈후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래터지, 그리고 그 블록, 그리고 코인베이스 요렇게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서클은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요. 근데 이 시가총액 마켓밸류로 보자면요. 100만, 2억 3천만 달러. 이 전체 규모가 200조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빈후드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3천만 달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한 2,500억 되나요? 얼마 안 들고 있습니다. 전체 운용자산 규모 가운데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자면 전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0.15%만 후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량은 국민연금 역시나 이 로빈후드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에는 0.11%였는데 0.15%로 약간 증가했고요. 스트래터지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조금 늘었고요. 이거 주가가 올라서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살짝 줄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의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는 KIC, 그리고 국내 가장 큰 기관인 국민연금,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KIC가 서클 투자했다라고 해서 와, 우리 국부펀드가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나 그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기에는 그 양이 미미하다, 투자 규모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4, 버스하우스 민코인 해프닝. 지금 제가 이 버스하우스 K홈 민코인이거든요. 제가 캡처를 썼을 때가 9시 47분 기준으로 168만 달러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0만 달러로 줄었네요. 네, 1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 시시 때때로 달라가지고 100만 달러면 한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네, 차트가. 일단 버스하우스 민코인을 보자면 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주택 해결 방안으로 이제 버스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하니까 굉장한 공분을 샀었죠. 그러면서 이제 밈코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한 이제 밈코인이고요. 요거 말고 또 봤더니 버스
버스하우스, K홈 해가지고 민코인 있고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민코인이 1시간 전에 만들어진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약간 좀 다르죠, 모양이. 뭐, 또 이미 있고요. 이게 있고,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지금 6개의 버스하우스 민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만들어진 거 다르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대표 주자는 요겁니다. 네, 요거. 자, 그래서 봤어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민코인이 나왔다. 그런데 야, 이게 민코인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기사 보도가 되고 뭐 기자가 본인이 만든 거 아니냐 뭐 제가 그냥 농담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 혼자 매매 차트 온체인인데 여기 이제 온체인 분석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 별님이 아마 할 텐데 이분이 그 민코인을 찍은 사람의 주소를 까봤더니 어머나 K홈 대부님 업비트에 다이렉트로 꽂아주셨네. 아이고 흥미진진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업비트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업비트는 참고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민코인을 만든 사람이. 그러면서 요 방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언론사든 관계자든 언론사 관계자든 너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라는 했는데 요 민코인, 버스하우스 민코인 찍은 사람이 러브버그 민코인도 찍었대요. 왜 한국의 여름에 러브버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러브버그도 찍었대요. 요 이제 이분 주소 같은데 이거 보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라고 하면서 와, 이거 진짜 한국 사람이 찍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코인이 글로벌하게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이 텔레그램 방은 이제 글로벌 방인데 그 제가 들어간 한국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 글로벌 방을 캡처를 떠가지고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펀펀의 민코인이 한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이 이전 어떤 기사에서 다뤄졌고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글로벌 민코인 방에서 버스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좀 정리를 하자면 뭐냐? 이제 버스하우스란 민코가 나왔는데 상당히 공교롭다. 한국 정치인 발언으로 이슈가 됐고 이 주제로 언론사에서 민코인이 나왔다라고 다뤘는데 방송 당시에 거의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방송으로 다뤘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발행자를 알고 봤더니 한국인이고 업비트에 입금 내역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바이럴이 됐고요. 우리나라 민코인 발행 자체가 엄근진이라 머선머선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코인 가치 투자 정보 에어드랍님의 코멘트가 민코 광인들은 오히려 발행자가 잡혀가면 호재라는 발상에 전환 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코인 갤러리라고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200달러어치 민코인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후 8시 21분에 이 민코인 200달러어치 산 게 132불로 줄었어요. 그리고 9시경인가 이게 50달러로 줄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오후 6시 39분에 갑자기 이게 5,500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포지션을 정리하자면 200불 넣었다가 50불이 되었고 이게 5,500불이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이 코인 갤러리 이분은 45만 개를 냅두고 전량 익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익절한 시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충분히 못 누렸어. 이게 보자면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을 때 이때 익절하셨나? 아무튼 익절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은 더 떨어져서 100만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민코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 요때 뉴스가 나왔을 때 요때만 샀었어도 지금 몇 배를 먹은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여기에 샀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반토막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민근 해프닝이 지금 현재 시장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코인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5 코인 사기 사건 죗값을 치렀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2,500억 코인 출금 중단됐던 델리오 대표에 대해서 징역 15년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부실을 숨기고 고객을 유치했다라는 거죠. 자, 법원의 판단을 보자면요. 일단 이 델리오라는 업체는 다 아시겠지만 업계 평균이 당시 한 6% 내외 이자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연 15% 상당의 이자를 줬어요. 저도 보면서 야, 저 이자 어떻게 주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얘기한 건 뭐냐면 뭐 자신들만의 뭔가 운용 기법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아무튼 선진 금융 기법을 통해서 아무튼 수익을 낸대요. 무위험 수익을 낸대.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벌 수 없는데 이 이자를 주면 당연히 빵꾸가 나겠죠. 돌려받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델리오가
투자자들한테는 뭐라고 했냐? 스스로를 크립토 은행으로 지칭하고 시중 예금을 연상시키는 예치라는 표현을 써서 고객들이 위험성이 낮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부는 감당할 수 없는 고율의 이자를 내세우고 크립토 은행 등 안정성을 강조한 문구를 동원해 홍보했다라면서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명 과정에서 델리오 측은 FTX 파산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FTX가 파산해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라면서 책임 회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았죠. 아울러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2,500억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났고요. 700억 정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억이라고 이제 검찰은 혐의를 했는데 그 법원이 인정한 건 700억이거든요. 그럼 700억에 대해서 15년이 나온 게 과연 이게 그 죄값에 맞는 형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의 그 경중에 따른. 제가 그래서 한번 재미나게 물어봤습니다. 인정된 피해 규모 대비해서 형량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예비적 공소 사실은 700억대 피해액 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700억 원대 유죄 인정해서 15년이 나온 건 상당한 중형에 속한다라고 재미나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요 다른 대형 사기 사건과 비교를 들었는데 천정조 사기 사건이 약 35억인데 13년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범이라서 특경법 적용받고 이제 재범이라서 아마 징역이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델리오 코인 예치 사기는 700억이고요. 1징역이 15년 나왔습니다. 참고로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입니다. 근데 그 이종필이라는 이 부사장이 징역 20년이 나왔어요. 옵티머스 사기 같은 경우 5천억 원대죠.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40년 대법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규모가 700억에 15년이면 다른 사건 대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세게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 코인 사기에 대해서 형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15년 나왔으면은 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형량이 조금 이거 솜방망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과 비교하면 그래도 그냥 평타는 쳤다라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이제 사견이고요. 그냥 순간 드는 느낌입니다. 뭐 되게 정치하게 비교를 해봐야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좀 가벼운 건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요. 그 사기 사건, 뭐 특히나 이제 제가 크립토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엄중하게 좀 처벌해줘가지고요. 다시는 그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오뉴스였습니다. 알고라는 알츠밀의 성공투자와 행복투자를 응원합니다.